안녕하세요. 페니드 마이크 호남지사 봉성남 인사올립니다. 오늘은 임시정부 수립 104주년의 뜻깊은 기념일에 페니드 마이크 호남지사 설치를 기념하여 일부 특강 주동식 대표님의 언론의 길 특강에 이어 호남 발전의 대안을 주동식 대표께 묻고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페니드 마이크 정주재 주필링 천영식 대표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싶습니다. 현재 주동식 대표님은 제3회1 편집인 페니드 마이크 논설위원과 지역평등시민연대 대표를 역임하고 계시면서 현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의 보수 논객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먼 길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호남의 큰 숙제가 5.18은 호남의 영원한 숙제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5.18은 호남의 영원한 숙제이기도 하지만 호남의 또 중요한 자산이기도 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호남이 가지고 있는 제일 중요한 자산이자 무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5.18이 지금 굉장히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5.18을 왜곡하는 게 좌우가 다 왜곡을 하고 있어요. 우파는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대표적인 게 북한군 투입설 같은 거죠. 저는 지만원 같은 사람은 굉장히 이 문제를 왜곡하고 자기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만원 같은 사람이 대표적이죠. 5.18 당시에 북한군이 왔다. 저도 한때 이 문제가 사실인가 아닌가 한번 따져보고 알아보고 싶어가지고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더니 전혀 근거가 없다는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무 근거가 없어요. 다른 분 저보다 더 정보를 많이 갖고 계신 분들하고 상의를 해봐도 북한군 투입설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우파가 하는 왜곡이라고 그러면은 좌파가 하는 왜곡은 또 뭐가 있냐면은 점점 5.18이 어떤 좌파적인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반미적인 그리고 반 대한민국적 성격을 가진 투쟁이었다는 식으로 많이 왜곡을 하고 있어요. 알고 그 분위기는 다 아실 겁니다. 5월 18일날 광주 시내에서 일어나는 행사 봐요. 보면 거기다 요것저기 인공계만 들지 않았지 거기다 좌파적인 색깔이 강한 그런 색깔을 내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저도 5.18 당시에 제가 58년생이기 때문에 1980년 5.18 당시에는 제가 군대에 있었습니다. 저기 해남에 해안초소에가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약간 간접적으로 경험을 한 저는 세대입니다. 근데 제가 5.18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고 제가 대대로 전남 이쪽에 살아온 집안이기 때문에 일가 친척이 광주에서 많이 살아요. 그래서 저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그래서 또 전투 경찰이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 5.18 당시에 진압 부대였던 경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험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상당히 객관적인 진실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5.18은 딱 한마디로 규정을 하면은 대한민국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투쟁이자 희생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망가지는 것을 우리나라 광주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항의해서 일어나서 싸우다 보니까 충돌했어요. 충돌하다 보니까 비극이 발생한 건데, 근데서 저는 그 광주의 5.18이나 단체나 이런 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전두환이 일부러 광주 시민을 학살하려고 살인마로 내려왔다는 것이라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 전혀 근거 없는 일종의 그것도 포퓰리즘이고 선동인데 그렇게 볼 수는 없고, 단지 저는 서로 간에 1980년 상황, 서울 레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박정희 시스템에서, 박정희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이냐면은 대한민국이 경제 발전을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주적인 권리 같은 걸 제약하고 집중적으로 경제 개발에 투입한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스템이 더 이상 유지가 안 된다는 그것이 11.6이었고 80년 5.18 세월의 봄이었거든요. 근데 확실한 것은 대한민국이 박정희 이후 포스트 박정희 체제로 가야 되는데 그 방법론을 놓고 대결한 것이 저는 5.18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법론을 놓고 신군부는 안정적으로 좀 혼란 없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포스트 박정희 체제로 가자는 거였고, 광주 시민은 그런 거 없다, 전면적으로 민주화를 도입해라 그런 식으로 대립한 것이 저는 5.18이었다고 보는데, 거기서 서로 간에 목표는 어떻게 보면 비슷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충돌한 것이 5.18이었다고 보는데, 확실한 것은 제가 아까 5.18은 대한민국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투쟁이자 희생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뭘 보고 알 수 있냐면은 당시에 광주 시민들이 태극기 들고 싸웠어요. 애국가 불렀습니다. 플래카드를 뭘 걸었냐면은
김일성은 오판 말라. 그렇거든요. 그리고 그 5.18 당시에 광주 시내에서 열리고 고라니 사람들이 거동 수상자 한마디로 간첩 같은 친구는 잡아가지고 저기 당시에 대치 중이던 기업군한테 넘기기도 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그 당시에 한그 열흘가량의 그 뭐라 그럴까, 당시로는 해방구라고 할 수 있는 그 기간 동안에 그렇게 심각한 범죄가 없었단 말이에요. 다른 나라 같으면, 다른 상황 같았으면은 굉장히 심각한 범죄가 벌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게 대한민국 헌정질서 안에서 녹아낼 수 있는 그런 가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한마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좌와 우가 다 5.18에 대해서 왜곡을 하고 자기 유리한 쪽으로 이 5.18을 끌고 가려고 그랬던, 저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단지 그 5.18을 예를 두고 우파가 굉장히 많이 사실은 잘못한 것도 사실이고 왜곡한 게 사실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광주 시민들도 저는 이 부분에서 대응을 잘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사건, 5.18이 벌써 지금 40년이 지났습니다. 40년이 넘은 사건인데 40년이 넘은 5.18에 대해서 현재적 의미를 평가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은 광주 분들이, 광주 시민들이 5.18을 어떻게 이용하는가에 따라서 달려있어요. 광주 시민들이 5.18을 평가를 광주 시민들의 행동에 의해서 5.18이 규정되게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5.18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견이 다 있는데 지금 현재 5.18을 자기들의 상징 자산으로 내세우고 있는 광주 시민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에 따라 5.18에 대한 평가를 주도할 수밖에,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엄밀하게 말해서 광주 시민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자신의 정책 대표를 좌파로 내세우고 주사파로 내세우고 그러는데 다른 지역 시민들이 5.18을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수호를 위한 투쟁이라고 인정해 주겠냐고요. 현재를 살고 있는 광주 시민들이 좌파적인 행동을 하고 좌파적인 선택을 하는데 5.18을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투쟁으로 다른 지역에서 인정해 주겠냐고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당연한 반응이다. 지금 5.18에 4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숙제가 뭔지 아십니까? 광주만의 5.18, 전라도만의 5.18, 호남만의 5.18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5.18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5.18에 지금 우리가 해결을 지금도 못하고 있는 숙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5.18을 만들려고 그러면 광주 시민들이 대한민국이라는 가치를 인정해야 돼요. 지금 솔직히 이야기하면 호남에서 대한민국 잘 인정 안 합니다. 이런 말씀은 참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광주의 호남의 지식인일수록 반대한민국 성향이 강하고 친북 종중 성향이 강해요. 이거 사실 아닙니까? 저는 이걸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행동하고 나서 어떻게 5.18을 제대로 인정해주라. 5.18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해라. 5.18을 대한민국의 가치로 인정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더 좀 듣기 싫은 말을 한번 해볼까요? 5.18을 아까쯤에 제가 5.18이 대한민국의 광주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광주가 5.18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얻어내고 있습니까? 지금 비엔날레 하고 있지만 비엔날레, 아시아 문화전당, 그리고 뭐 지금 시끄러운 한정공대 전부 5.18로 지금 그걸 무기로 핏값을 받아낸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사실은 제가 알고 있기로 재정 자립도도 전국에서 제일 낮은 수준인 걸로 알고 있는데 광주와 호남이 대한민국에서 얻어낼 것을 많이 얻어내면서 왜 대한민국 세력하고 같이 하냐는 이야기입니다. 호남이. 저는 이 부분에서 반성해야 되고 바꿔야 된다. 그래야지 5.18을 제대로 된 위상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 5.18의 가치 정립이 이루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도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하는 바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헌법 전문에도 넣는다고 지금 그러고 그런데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당 그리고 민주당, 우파와 좌파가 정쟁 도구로 삼아서 그렇죠. 선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부분이죠. 예. 다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관계 해법을 두고도 이 지역에서는 불만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한번 내려주십시오. 이게 또 이제 아마 이제 이 반일 감정 문제는 대한민국 호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호남이 더 좀 심한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이 반일 문제야말로 우리나라 좌파들이 전가의 보도라고 그러잖아요. 최고의 무기입니다. 전가의 보도 무기라고 하고 좀 코너에 올렸다 싶으면 반일 문제를 끄집어내요. 근데 이건 사실 이제 좌파의 문제가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좌우, 진보와 보수, 좌와 우 가리지 않고 반일 문제를 정치적인 목적에 많이 악용을 했어요. 이게 지금 쌓여가지고 이렇게 심각해지고 있는 건데
간단히 말씀드려서 일본에 대한 오해는 굉장히 심각한 게 맞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일본이 반성하지 않는다고 그러거든요. 사과하지 않았다? 제가 냉정한 진실을 말씀드려볼까요? 일본이 사과 안 했습니까? 제가 한번 세본 적이 있는데 39번 사과했습니다. 식민 지배를 사과를 39번을 했어요. 사과한 것도 39번 사과한 것이 평범한 감나 물려 장사 미사가 사과한 게 아니에요. 천황에서부터 총리, 수상, 내각 장관들까지 강요 이 사람들까지 다 앞에서 사과한 게 39번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도 계속 사과해라. 사과한 적 없다. 반성이 없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건 참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냉정하게 그리고 또 객관적인 진실 하나 말씀드릴까요? 전 세계에서 식민 지배를 사과한 나라는 몇 나라나 된 줄 아십니까? 식민 지배한 제국주의 국가는 많았잖아요. 근데 식민 지배 사과한 나라는 딱 한 나라뿐입니다. 일본입니다. 독일은 반성했는데 일본은 반성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독일은 뭘 사과했는지 아세요? 식민 지배를 사과한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반인륜적 범죄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사과한 거지 식민 지배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독일 자체는 식민지도 거의 없었던 나라예요. 식민지가 제일 많이 있었던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영국이잖아요. 프랑스, 그 다음에 프랑스, 영국, 프랑스, 그리고 스페인이나 이런 나라들인데 식민지배 사과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일본은 39번 사과했습니다. 근데도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좌파들이 최고의 무기가 이거니까 반일 감정을 불러일으키거든요. 사과한 적 없다. 반성이 없다. 일본이 내가 보기로는 일본 사람들이 짜증을 낼 만해요. 기회만 있으면 사과했거든요. 39번. 근데도 사과하지 않았다. 반성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인지. 그러면 이런 이야기 하면 또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좌파들이 그런 이야기가. 그게 사과가 진정성이 없다고. 진정성이. 그러면 사과가 진정성이라는 것은 제가 여기 진정성이라는 말이 참 무서운 말인데 좌파들이 좋아하는 말이잖아요. 진정성. 진정성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측정할 수 없는 것은 관리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유명한 경영기법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진정성이라는 것은 최고의 진정성이라고 할 단어가 갖는 장점이 뭐냐면은 측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성을 사람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 가슴속에 들어있는 건데 잴 수 있습니까? 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 말을 사용하는 사람이 지 멋대로 갖다 붙일 수 있는 말이 진정성이에요. 일본이 39번 사과했는데도 진정성이 없다 한마디면 딱 끝나버려요. 그럼 일본이 어떻게 사과를 해야 됩니까? 내가 그래서 그런 말도 한 적이 있어요. 아마 한국 사람들은 천황에 식민지배 사과한다면서 할복을 해도 진정성이 없다고 그럴 거다. 안 그렇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도 좌파들이 해오는 방식 보고 있으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 정의연이나 윤미향이나 이런 사람들, 반일 이슈를 활용하는 사람들 보고 있으면은 이 사람들의 목표는 일본 반일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다 악화시켜가지고 오래 길을 계속 끌고 가는 게 목표예요. 이건 굉장히 불순한 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도 좀 문제가 된 것이 뭡니까? 징용공 문제 이야기를 하는데 징용 문제 이거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심각하게 굉장히 길어지는데 징용공 문제 김능환인가 하는 사람이 유명한 대법관 출신이 대법관이 그 사람이 뭘로 유명했냐면 대법관 그만두고 나서 자기는 이 편의점 자기 부인이랑 편의점 하면서 소박하게 살겠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언론의 조명을 받았죠. 근데 1년도 안 돼가지고 반년 만인가 편의점 때려치고 대규모 로펌에 갔어요. 돈 엄청나게 받아요. 근데 이 사람이 대법관 때 징용공 판결 내리면서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판결문을 썼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법률가가 아니어가지고 자세히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만은 제가 만나본 전문가들, 법률 전문가들, 변호사나 한 분들은 전부 다 말이 안 되는 판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이 안 되는 판결입니다. 한마디로 법이라는 게 개판을 만든, 대한민국 법률을 개판으로 만든 판결이 그게 징용공 판결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단적에 말해서 징용공 판결이 말이 안 되는 게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과 정부가 맺은 조약은 있지 않습니까? 국내국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겁니다. 그걸 부인하면은 국제 외교 관계 자체를 깨트리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한일 관계는 뭐 위에 성립하냐면은 1995년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하고 맺은 한일 협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이것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규정이 됐냐면은 양국 간의 이 배상 문제 있지 않습니까? 식민 지배에 따른 배상은 이 문제로 해서 완전히 그때 8억 달러인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돈 주고받는 걸로 완전히 끝낸다 하는 식으로 합의를 본 거예요. 그것에 근거해가지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때 일본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당시에 일본 치하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은 전부 개별 보상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뒷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서. 근데 한국 정부가 그걸 막았습니다. 그 보상 문제는 한국 정부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일본은 개입하지 마라. 그냥 서로 일괄적으로 타결하자. 일괄 타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일본 정부는 그 뒤에 신경 안 썼어요. 신경 쓸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 정부한테 넘겼으니까. 한국 정부가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박정희 대통령의 임기 동안에 그 당시 징용공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 몇천 명이가 꽤 좀 해가지고 돈을 배상을 했어요. 우리가 일본 정부부터 받은 돈이 있으니까 당신네들 이걸로 보상해 주겠다 했어요. 그 뒤에 다시 노무현 정부 때 또 한 번 그 당시에는 규모가 훨씬 커졌어요. 그때 6천억인가 7천억을 들여가지고 그 징용공 갔다 한 사람들 사진 한 장만이라도 있으면 전부 보상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그리고 더 뭐한 사실 말씀드릴까요? 징용공으로 끌려갔다 그러는데 징용공이 아니라 징용공이라는 말은 강제로 갔다는 이야기예요. 강제로. 일본 정부가 강제로 법으로 끌어갔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징용 법으로 제정된 것이 언제냐면은 1944년 9월부터인가 그 다음에 봄까지밖에 징용이 법률이 작용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 뒤로는 아예 현해탄이 배가 다니기 힘들었어요. 그러면 현재 징용공으로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사람들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 지금 우리나라 외국에서 일하러 베트남인이 어디니 한국에 일하러 온 사람들 많죠. 왜 옵니까? 자기 나라보다 훨씬 월급도 세고 많이 받으니까 한국에 어떻게든지 길을 쓰고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1944년 이전까지 한국에서 일본으로 넘어간 사람들은 원래 일본에서 현해탄을 건너갈 때 마음대로 못 건너가게 했어요. 다 조사하고 그랬어요. 근데도 뇌물까지 써가면서 일본에 건너가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여기서 나 좀 이렇게 가게 해달라. 그러기 위해서 간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지금 전부 강제로 끌려가다가 돈 내놔달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러면 돈을 안 줬냐? 돈 안 받았다고 그러는데 제가 조사해보면 돈 거의 다 받았습니다. 당시에 기록이 남아있는 그 당시에 징용 갔던 사람들이 그 수기 같은 게 남아있는 거 보면은 한국보다 훨씬 편안하게 생각을 했어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한국하고 일본하고 물질적인 조건이 다른데. 그거도 차이가 없었어요. 일본인들하고. 차이가 있었던 건 뭔 차이냐면 숙련도. 처음 가서 일하니까 숙련도가 떨어졌을 때는 적게 받았는데 그 뒤로는 한일 간이 차이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런 걸 갖고 지금 그 뭐라 그럴까 사실은 좀 억지로 부리고 있는 거거든요. 일본에 가서 재판해가지고 계속 깨졌어요. 근데 원래대로 오면은 이 일본 법정에서 이거 판결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과 맺은 조약은 국내법과 똑같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본에 가서 재판 제기한 분들이 다 깨지니까 한국에 가서 재판을 해가지고 그것도 1심, 2심에서 졌어요. 근데 대법관에서 올라가니까 김능환 그 법대법관을 주도로 한 그 재판부에서 그걸 원위치 시킨 겁니다. 이게 지금 뭔 문제가 있냐면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은 만일 한국이 1965년 한일 협정이 있지 않습니까? 인정을 이거 징용공 판결 같은 게 법정을 그 효력을 부인한 거거든요. 1965년 한일 협정의 효력을 부인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대한민국의 외교적 기초가 무너집니다. 한일 협정이 무엇에 근거한 줄 아세요? 1965년 한일 협정이지만은 그것에 근거가 되는 조약이 뭐냐면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에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 뭐가 처음 합의가 됐냐면은 전후 그러니까 2차 대전 태평양 전쟁 이후에 일본의 비로소 외교적인 그게 지위가 인정이 된 그것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에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 한국과 일본의 영토 문제 같은 것이 비로소 다 전후 질서가 자리를 잡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1965년 한일 협정이 맺어진 거예요. 근데 그걸 깬다? 그러면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그것부터 효력을 인정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1945년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이라는 정부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그 근거가 무너집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국제 외교 관계에서 법적인 자격이 없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정부가. 이거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걸 지금 노리고 있는 게 좌파들이에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국제 외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가장 큰 외교 관계가 한미일 협력 관계 아닙니까? 이걸 무너뜨리겠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하나만 더 좀 그런 말씀드려볼까요? 그 한일 그 수교하면서 배상금 있잖아요. 네. 식민 배상금 이야기가 처음 언제 나온 것인지 아십니까? 1950년 저기 6.25 전쟁 때 51년인가 52년인가에
이승만 정부하고 그때 일본 정부가 처음으로 접촉을 해요. 식민 취재 체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그러니까 일단은 돈 문제가 나오니까 양국 정부가 자기가 받아야 할 있지 않습니까? 계산서 들고 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일본한테서 받아야 할 돈, 그리고 일본이 한국에서 받아야 할 돈,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 근거 자료 싹 뒤져가지고 상대 정부한테 요구할 돈을 계산서를 들고 나온 거예요. 각각 얼마씩 들고 나온지 아세요? 한국 정부는 일본한테 받아야 되겠다고 가지고 온 계산서가 5억 달러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얼마인 줄 아세요? 한국한테 받아야겠다 돈이 55억 달러가 그랬어요. 10배 차이가 나요. 이게 일본이 한국보다 더 나쁜 놈들이라 그랬을까요? 계산 이거 근거가 딱 나오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원래 식민 지배라는 것 자체가 개국주의 국가 중에서 식민 지배를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이익을 보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그 일본은 한국에 솔직히 투자 많이 했어요. 그 서구 유럽 제국주의 국가하고 저기 일본 식민 제국주의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특히 조선 같은 경우에 차이가 뭐였냐면은 유럽 제국주의 국가는 식민지를 말 그대로 철저한 수탈의 도구로 봤어요. 자원, 천연자원 뺏어가고 그 다음에 자기 물건 파는 시장으로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거의 안 했어요. 근데 일본은 말 그대로 투자 많이 했습니다. 한국 민사령도 해보고 그러니까 그 원님 접한 사또가 너는 내 죄를 알렸다 하는 게 없어진 것이 일제시대가 일본 여기 민사령 도입하고 그 다음에 그 하여튼 말하자면 말할 것도 없는데 여기 조선시대 후반에 한국의 인구가 거의 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기 제가 알고 있기로 저기 한일합방 할 때가 2천만 정도 약간 안 되는 때였거든요. 근데 36년 만에 3천만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인구가 늘었어요. 경제적으로도 늘었습니다. 이런 것을 지금 다 따져보면 사실 일본이 55억 달러 이야기한 게 있잖아요. 근거가 있는 이야기예요. 이런 걸 다 무시하고 한국은 지금 일본만 나오면 이를 바닥바닥 갈거든요. 저는 일본한테 이도 바닥바닥 갈아도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일본을 욕하다 보니까 누구 편을 들게 되냐면은 저는 우리 한국의 반일 감정에는 배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배우냐? 바로 중국과 북한이 있는 거예요. 중국과 북한은 한국을 무너뜨리는데 중국의 지금 동아시아에서 최대의 전략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서해를 내해화하는 겁니다. 서해를 자기 바다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한반도를 자기 손에 넣어야 됩니다. 이것에서 이 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게 북한이고 얘들이 보면 한국을 흔들고 내부적으로 흔들고 할 수 있는 최대의 무기가 반일 감정이거든요. 그렇게 윤미향 남편이 간첩죄로 고소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좀 더 좀 진실을 봐야 되고 좀 깨우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호남의 기분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 일본 이야기만 나오면 입에다 배고픔을 물고 눈이 뒤집. 저는 이걸 보고 반일 정신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 아무 근거가 없거든. 아니 일본이 한국 지배한 게 지금 벌써 몇 년도입니까? 45년도에 해방이 됐잖아요. 그 100년이 가까워 오는데 지금까지도 일본만 이야기만 나오면 뭐 증오심을 불태우는데 지금도 일본을 증오한다는 분들 가만히 들어가 보면은 80대 넘은 분도 거의 없잖아요 지금. 근데 일제시대 때 지금 80대인 분이 일제시대 때 몇 살인 줄 아십니까? 10살도 안 됐던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마치 일제를 직접 겪기라도 한 것처럼 증오심을 불태우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좌파들의 일제강점기 피해에 대한 피해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선동질이죠. 예, 저는 이게 결국 한미일 협력 관계를 깨뜨리고자 하는 저는 음모가 있다고 그 생각합니다. 이후로 이제 6.25에 대한 피해를 말씀을 이 자리에서 안 할 수가 없는 게 강점기에 대한 피해 우리나라가 6.25에 대한 피해가 엄청 크잖아요. 이제 최근 제주 4.3 사태에 대한 내용으로 권재인이가 방문을 했었고 내용에서 잠깐 말씀을 해주실 것이 이제 강점기 6.25에 대한 피해가 훨씬 크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이제 부각을 안 시키고 있잖아요. 일제시대 때 그 일본이 한국 사람, 조선 사람들 대량으로 학살한 사례가 있냐면 없어요. 없습니다. 3.1운동 때 가장 많이 죽었다고 하는데 10,000명의 대가 10,000명도 안 된다고 이야기가 많아요. 근데 6.25 때 저기 그 사상 사망자가 3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거든요. 그리고 말 그대로 국토가 초토화가 됐어요. 그리고 그 6.25 때 특히 호남이 심했습니다. 좌우 상호 학살, 민간인 학살이 심했어요. 그 원한과 분노가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상처를
상처를 낸 당사자가 누구냐면 북한의 김일성하고 중국의 모택동이에요. 근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내고 지금까지도 그 후유증이 남아있는 북한이나 중국에 대해서 사과하라 말 한마디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과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걸로만 끝난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저기 북한은 지금 핵 개발하고 미사일 개발하고 있고 중국은 뻑하면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속방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사과한 적 없어요. 문재인이 중국에 가서 뭐라 그러는지 아시죠? 다른 데도 아니고 북경, 중국의 미래 지도자를 육성하는 북경대에 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예? 한국은 작은 나라고 중국은 큰 산맥 같은 나라지만 한국은 예? 중국몽에 함께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그 수행 기자들 중국 그 경비원들한테 얻어 터져가지고 운임대가 안면골절이 되고 그랬는데도 단 한마디 말도 안 했잖아요. 아마 일본이 그랬다 그러면 당장 뒤집어졌을 겁니다. 이거 굉장히 편향된 거 아닙니까? 이거 좀 여기에 대해서 호남의 지식인들 이야기를 한 사람이 없어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최소한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북한으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 본 내용에 대해서 보수 쪽에서도 어느 정도에 대해서 피해에 대한 부분으로 많이 드러내야 되지 않나. 지금 참 슬픈 이야기인데 제가 이거 내 얼굴에 침뱉기입니다만 우파들이 그럴 만한 역량도 안 되고 의지도 없고 투지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분 다 숙제네요. 해야 한다. 호남이 바뀌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존립성이 위험하다. 예. 그런 부분은 이제 추천해 주실 만한 뭐 도서나 아니면 대표님께서 발행한 책이나 그런 부분을 한번 소개해 주셨으면 하는데. 제가 이제 그 2016년인가 냈던 책이 호남과 친노라 책이 있습니다. 그 친노를 아주 문제게 깠던 그 책인데 그 당시만 해도 아직까지 제가 좌파에 가까웠습니다. 지금 읽어보면 약간 낯뜨거운 부분도 있고요. 그냥 지금 호남 광주와 호남 시민들에게 권하고 싶은 책이라고 그러면 저랑 성씨가 비슷해 보이는데 한자가 다릅니다. 주대환 씨라고. 네, 주대환 씨랑 저랑 많이 다니니까 주주클럽이라고도 부르고 그러는데 주대환 씨가 쓴 그 시민을 위한 한국 현대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입문용으로 읽으시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마 현재 한국의 현대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를 굉장히 많이 해소해 주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시죠. 시민을 한국 현대사. 예, 시민을 위한 한국 현대사 주대환이라는 분이 쓰신 겁니다. 끝으로 이제 저희 트렌드마이 그 호남지사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 한마디 해주십시오. 예, 예, 저도 제가 사회생활을 제일 오래 많이 지낸 게 이제 언론인으로서 지냈습니다. 근데 언론이라는 게 갈수록 여기 이제 힘들어지는 산업 영역이에요. 그래갖고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그 제가 단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언론 상품 중에서 가장 잘 팔리는 상품이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이 나는 게 스포츠 신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스포츠 신문 옛날에 많이 팔렸잖아요. 그런 걸 보고 옐로우 페이퍼라고 그러거든요. 황색 언론이라고 그냥 그러는데 그 황색 언론이 사람의 말초적인 감각에 호소하는 그런 컨텐츠를 많이 팔았습니다. 근데 지금 남아 있습니까? 스포츠 신문이 하나도 안 남아 있거든요. 남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영향력은 없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많은 일반인들의 오해와 다르게 가장 잘 팔리는 언론 상품은 뭐냐면 진실입니다. 진실. 제가 이것은 단언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좀 어렵고 힘드실지라도 진실을 위한 탐구하는 노력을 게을리지 않고 해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저도 그 먼 길 와주셔서 이제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브랜드 마이크가 호남지사 설치 기념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지역 현안의 알찬 내용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